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신학기 입시 컨설팅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시점이 2월 달이 되어졌는데 2월이 정말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2월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는 2월보다는 수능을 시험을 본다는 11월 달, 아니면은 내신 대비에 들어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또는 여름방학 기간, 이런 기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2월이라는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2월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시는 과정 중심의 입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쭉 진행이 되었던 과정을 통하여 대학을 가는 거죠. 근데 정시는 우리가 과정 중심의 입시가 아니라 결과 중심의 입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이나 9월에 수능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모의고사를 실제 수능에서 시험을 망치면 모든 게 끝나는 거고, 반대로 평상시에 잘 못 봐도 수능 시험을 잘 보면 그 결과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정시는 결과 중심의 입시예요. 근데 수시는 과정 중심의 입시이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과정을 다시 회복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1학년 과정이 끝났다? 그럼 내가 2학년이 됐다? 그러면 지나간 1학년의 과정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2학년이 끝나고 3학년이 올라가면 2학년 과정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는 과정 중심의 입시이기 때문에 지금의 2월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2월이라는 시점은 내가 만약에 이제 예비 고3이라면 지나간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고 3학년 과정을 준비 계획하는 시점이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예비 고2라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의 모의고사 성적이라든가 학생부 기재되어져 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재평가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학년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1학년 때 잘못됐던 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지시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진로 방향이 무엇인지, 또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될지, 어느 정도까지 교과 성적을 따야 될지, 내가 들어가는 고등학교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고 그 학교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예상이 되어지는지, 또 실제 합격생들은 어느 정도의 스펙을 만들었을 때 실제 합격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성을 수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2월이라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2월을 놓치면 대부분 그냥 3월, 4월, 5월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때 학사 일정에 따라서 바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평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월 이 시점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되든 2학년이 되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든 간에 앞으로 진행이 되어질 신학기에 대한 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지나간 과정에 대한 반드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로 하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이제 부모님들이 급해서 컨설팅을 시청하는 시기가 내가 수능 시험을 보고 난 이후나, 아니면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 시기, 이 시기 임박해서 컨설팅을 받게 되면 그때 가서 항상 후회하세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컨설팅을 받으면 1학년의 학생부가 기재가 되어져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게 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이 실망하시죠. 생각보다 엉성하게 되어져 있다, 또 생각보다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에서 잘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하든 우리 아이가 잘 못하든, 우리 학교가 기숙학교이든 아니면 일반계 고등학교이든 자사고든 특막고든 일반계 고등학교든지 간에 반드시 객관적으로 지나간 과정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게 수시에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무엇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 과연 대학 입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것인가, 또 2021학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 입시는 아시는 것처럼 항상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은 100년제 대계라고 해서 하나의 방향을 정하고 변함없이 그 방향을 찾아 나가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은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교육이라는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사회적인 요구들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고, 사실 교육의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은
사실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대학에 입학을 했다, 이걸 떠나서 최근에 가장 커다란 문제는 결국은 수시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았죠. 2020학년도에 가장 높은 수시 반영 비율을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 수시의 반영 비율을 줄이면서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졌던 터였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되어진 게 대공정성 방화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2024학년도까지 정시의 비중을 40%로 늘리겠다라고 발표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핵심은 뭐였었냐면,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자. 두 번째는 고교 서열화 해소를 하자. 이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과 학생부의 기재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하거나 간소화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 지역균형 전형의 선발 비율을 10% 이상 권고하자. 그 다음에 2020학년도에 정시 비중은 이미 30%로 권고가 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세 가지의 방향에 따라서 대학 입시는 가고 있죠. 그리고 대학들은 2021학년서부터 여기에 맞춰서 정시 비중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의 간소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고교 서열화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4학년도는 아직까지 먼 시점이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2024학년도의 이러한 대입공정화 강화 방향의 주요 내용이 2021학년도부터 적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입시와 같은 생각보다는 또 새로운 관점에서 변화되어지는 입시의 방향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서울의 16개 대학이에요. 16개 대학에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한양대까지 16개 대학에 대해서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왜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을 꼭 집어서 얘기했냐? 물론 서울의 16개 대학 상위권 대학이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은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을 합하여 수시에서 45%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죠. 전체에서 45%를 선발하는 이 대학들을 삼았고요. 적용 시기는 2023학년도까지 현 중학교 3학년 입시까지에 적용을 한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라고 해서 논술 전형을 올해 없앤 학교들도 있고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줄고 있죠.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면 이제 어학 특기자 전형들은 전체적으로 폐지가 되어지는 가닥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입시 방향은 그래서 특기자 전형이나 논술 전형은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폐지되어지는 가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교사 추천서와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에 폐지하는 쪽인데, 교사 추천서는 벌써부터 폐지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래서 2021학년서부터는 사실상 교사 추천서를 요구하는 전형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적성고사는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어지고 있지만 2022학년도에 폐지가 되어지고요. 자기소개서는 현재 중학교 2학년서부터 폐지가 되어지는 쪽에 골자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시를 확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편 방향으로 학생부의 교과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 기재 과목에 대해서 금지하고 대입의 반영을 폐지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출신 고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고교 프로파일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에 대한 도입,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전형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10% 이상 권고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발표되어지면 결국 정시가 비중이 많이 늘어나니까 정시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정시가 확대가 되어졌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재수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시 비중이 확대되어진다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시 비중이 확대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달갑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정시 약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정시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학습 부담이 커지는 거죠. 수시도 하면서 정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정시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재수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비중이 커진다라고 하면 유리하면
대부분 수도권 지역이거나 아니면 강남권이거나 이런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가 늘어난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학생부의 교과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이 금지가 되어진다고 해서 결국 학생부에서 교과 성향만 반영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학생부의 교과 성적 외에 비교과 다 필요 없다, 이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도 우리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입시의 방향인데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하면, 그래서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게 과연 유리한 것이냐 불리한 것이냐에 대한 각자의 처해지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고교의 서열화 해소를 고교 서열화 해소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유형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역균형 선발이 10% 이상 권고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주요 골자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학년도는 지금부터 아직 한참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러한 입시의 방향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다음. 자, 그럼 이런 골자에서 2021학년도의 입시에서는 전형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냐라고 하면, 실제 모집 인원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진 않아요. 2019, 20, 21학년도로 가면서 지금 20학년도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시에서의 반영 비율이 가장 큰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77.3%를 수시에서 선발을 하고 정시에서 22.7%를 선발하다 보니까 결국 아무래도 수시 비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 비중의 확대에 대한 기대나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2021학년서부터 수시 비중이 빌고 정시 비중이 늘어난 추세인데, 2021학년도에는 큰 폭에서 늘어나진 않아요. 수시에서 비중이 77%, 정시에서 23%이기 때문에 약간 비율적으로 늘어나고, 이건 전체 비율로 봤었을 때는 정시 비율이 23%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2021학년도부터 정시 선발하는 비율이 30%를 넘거나 30%에 근접하는 선발 비율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봐가지고는 대부분 이제 입시 제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형은 세 가지로 가는 거죠. 전형이 간소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수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시 두 개가 있는 거죠. 정시는 그냥 수능 위주의 선발이고, 수시에서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이제 사회통합전형이라고 해서 기회균등 전형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는 대부분 교과 성적 중심의 전형이라고 본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 외에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 지원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같이 고려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어지진 않아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재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비율이 전년도에는 학생부의 교과의 비율이 42%, 42.4%였는데 올해는 42.3%로 교과 반영 비율은 0.1% 들었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24.4%에서 24.8%로 0.4% 늘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면 전체로 보면 24.8%인데 실제 상위권 대학으로 보면 상위권 대학의 대부분의 전형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까지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고는 상위권 대학을 진입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이든 자사고든 특목고든 간에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만 된다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려요. 자, 논술 전형은 전년도에 3.5%에서 이번에 3.2%로 해서 0.3% 비율이 줄었고, 점차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지의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자, 수능에서는 우리가 전년도에는 19.9%였었는데 2021학년도에서는 수능 위주의 선발이 20.3%, 물론 정시의 비중이 23%인데 여기 20.4%인 이유는 정시도 수능 위주의 선발도 있고 기타 전형의 선발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2020학년도, 2021학년도의 변화는 약간의 변화. 첫 번째는 정시 선발 비율이 약간 늘어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은 30%를 넘거나 30%를 대부분 근접한다.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봤었을 때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고 그 중에서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종합전형보다는 훨씬 높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여전히 선발하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이제 의과대학의 전형의 유형들을 정리했어요. 의대를 지금 보시면은 의대를 2021학년도 해당 대학에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는 거, 학생부 종합 전형에 선발하는 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교과에서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 대학,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서울대 일반 전형을 비롯해서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또 미적용하는 경우죠. 적용하는 경우처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또 학생부 종합의 지역인재 전형에서 수능 체제의 적용과 미적용, 논술 전형까지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과연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과연 어디까지인가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학생부 기재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시가 바뀐다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한다. 내가 내신 성적이 1.13이야. 1.20이야. 아주 우수한 내신 성적으로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실 수 있는 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밖에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교과에서도 수능 체제에 적용을 받는 경우는 엄청 부담이 되면 비적용을 받는 이 학교가 되겠죠. 그렇죠? 수능 체계용을 적용을 받는 경우와 비적용을 받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수능 체제를 다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의대들은 대부분 지방국립대들이 대부분의 학교들인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할 때 메이저 의대를 가려고 한다면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인하대, 순천향대, 충북대 등 가톨릭대학교나 울산대 등의 모든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부분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첫 번째는 교과 전형을 해서 의대를 가려고 할 때 교과 성적만으로 갈 수 있는 의대가 메이저 의대에 해당돼 안 돼? 안 되죠. 그냥 지방 국립대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해? 그럼 무슨 전형으로 가게 돼요?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마찬가지로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만약에 대학을 가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보세요. 자, 여기 있는 모든 학교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학교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가려고 하면 내신이 얼마여야 되지? 뭐 1.15? 내 성적이 1.16이야. 1.16이라고 해서 우수한 내신 성적이지만 실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대부분 다 1.4 이내의 내신 성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가려고 할 때 1.20이라고 해서 꼭 그것이 완전하고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학생부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SAT나 AP 같은 성적, 세계적으로 공인화되어진 토플 성적 같은 이런 성적이 아니라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출제를 하게 되어지고 그 학교 학생들끼리 시험을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균등하게 그거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학들마다 고등학교마다 모집 학교의 정원도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학교의 내신 성적이 1.15와 어떤 학교의 내신 성적이 1.15가 같다고 평가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성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상 경력이나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이런 동아리나 등등등의 이런 활동의 내역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야, 교과 성적 100%인데 그냥 내신 성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신 성적이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의 자연계 정원이 80명인 학교에 1.5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300명인 학교의 1.5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학교들마다 진학률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학업 배경이 다르니까 똑같이 일반계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어떤 학교는 서울대를 1년에 8명을 보낸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3년 동안 서울대 한 명도 못 보낸 학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신 성적을 1.5라고 해서 균등하게 취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의학적 적합성이라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독서 활동 등등등과 같은 학생부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하는 학과의 적합성이 마련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교과 전형에 있어서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적합성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신 성적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의대에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교과 성적에서 내신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 개념이 내신 성적이 내가 1.15라고 해서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15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어디를 가요? 여기서 1.15 정도로 해가지고 만약에 부산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만약에 내가 원서를 쓴다? 그럼 실제 여기에 원서 쓰는 학생들이 그거보다 낮은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대부분 그렇게 교과 성적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지원하겠죠. 내가 교과 성적의 장점도 있고 비교과 활동도 좋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상 경력도 좋고 그런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겠죠.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학교 프로파일은 높지 않지만 교과 성적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비슷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끼리 원서를 썼었을 때 그 학생들 사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학생부 기재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항상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내신 성적 좋으면 우리 애는 내신 성적이 1.15니까 의대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비교과나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만 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하실 점들은 뭐냐면 내가 내신 성적만으로 의대를 갈 수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신 성적만으로는 메이저 의대를 갈 수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위권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의 기재관리의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라고 이 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 변화는 논술 전형이 전년도에는 여기 논술 전형이 144명을 선발하는데 전년도에는 184명을 선발하다가 올해는 144명으로 인원이 40명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는 첫 번째는 이화여자 대학교가 전년도에 10명을 논술 전형에서 선발을 하다가 폐지를 했죠. 그리고 부산대학교가 전년도에 35명을 논술 전형에서 의대를 선발하다가 올해부터 폐지를 했기 때문에 이화여대와 부산대가 줄어들면서 인원수에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엔 전년도에 691명이었다가 올해가 757명으로 66명이 늘었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년도에 915명에서 올해는 892명으로 24명이 줄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서 이해하실 점들은 의대의 대부분의 메이저 의대는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부분 대학을 가게 되어진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우수해, 그럼 뭐를 갖추시면 돼요? 지금서부터 그러한 학생부 기재관리나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착실하게 다져가시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원서를 쓰실 수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의대를 원서를 쓰면 그냥 학생부 교과 이렇게만 쓰시는 분들 별로 없으세요. 대부분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의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으면 이 전형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적용할 수 있는 이 전형을 같이 연계해서 쓰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원계를 쓰거나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원서를 쓸 때 수능 체제에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수능 체제를 적용을 두면서 혹시라도 내가 수능 체제를 미충족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워낙 의대의 수능 체제 청적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 미충족을 같이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겠지 전형적으로 볼 때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수능 체제 여기 있다. 또는 학생부 종합 수능 체제 미충족 또는 학생부 교과에 그냥 수능 체제 이렇게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을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연계해서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학생부 교과로 대학 갈 거야 라고 해서 나는 비교과 필요 없어 교과로만 대학 갈 거야 이런 전형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원서를 여러분이 딱 하나만 쓰거나 딱 두 개만 쓴다면 딱 여기 이렇게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원서 지원을 우리가 보통 6개를 수시해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결국은 의대를 만약에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경우와 미충족하는 경우를 교차해서 원서를 쓰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의 기재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점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주요 대학은 난 의대 안 갈 거야. 의대 안 갈 거야. 자, 의대는 적성에 잘 안 맞아. 그럼 내가 주요 대학의 원서를 쓰는 경우는 과연 또 어떨까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를 그냥 알기 쉽게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이 학교들 중에서 우리가 보실 점들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과연 어디에 있나 이거예요. 내신 성적 100%로 내가 내신 성적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에서 내신 성적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딘가 보세요. 서울대학교를 보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 있지만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서류 70에 면접 30%라고 하니까 교과 100% 전형이 아닙니다. 자, 교과 전형이라고 적혀져 있는 경우는 연세대학교 면접형의 교과 40% 있지만 서류 60%예요. 이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자, 고려대학교에 보니까 고려대학교의 교과 60% 플러스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과 100% 전형이 아니죠. 그럼 교과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전형이 어디에서 교과 전형이 나오냐면 한양대에 가서 교과 전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에서 내신 성적 1.12를 맞으면 그 내신 성적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최대치는 한양대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그렇지 않으면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또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결국은 내신 성적이 좋아서 갈 수 있는 대학의 최대치가 어디냐면 한양대 정도가 최대치라는 거예요. 그 위쪽 대학은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기재관리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신 성적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다 못 가. 한양대 정도밖에 못 가. 근데 한양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한양대가 서울대보다 낮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높은 대학은 한양대고 한양대가 서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려고 하면 대부분의 내신 성적이 1.20 이내 정도의 내신 성적이죠. 이거는 한양대학교에 가시면 자료실에 가시게 되어지면 전년도 합격생들의 교과 성적의 평균치가 나오거든요.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정도로 되게 높은 성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입시를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뭐를 해야 되냐면 비교과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사실은 대학에서 가장 대학 진학이 어려운 학교들은 어떤 학교냐면 여기 있는 이런 학교들이 진학이 가장 어려운 학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학교들이 어려운 학교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워요. 자, 입시에서는 항상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조건이 까다롭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대학 가기가 가장 수월한 학교들은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쉬운 학교들은 어디냐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이 가장 가기 쉬운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에 보면 수능 최저 있고 물론 수능 최저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높아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세계 영역 등급이 2등급씩이라고 한다면 그 2등급을 맞기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수능 최저의 학교장 추천을 받고 그리고 면접을 보는 전형이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되게 낮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전형은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전형적으로 봤었을 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또 두 번째 고려대 같은 경우도 학교장 추천을 받는 이 전형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수능 체제를 만약에 통과만 할 수 있다면 그럼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두 개의 대학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학교장 추천을 받고 수능 체제를 맞출 수만 있다면 붙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조건들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학교장 추천을 아무나 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장 추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수능 체제로 충족한다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워서일 뿐이지, 이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어진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고, 반대로 조건이 없는 대학들 같은 학교들, 연세대학교 또는 고려대학교에서 계열 적합성이라든가 아니면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같은 학교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면접도 없어요. 학교장 추천도 없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에 대한 요구도 없죠. 이런 전형들은 사실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전형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전형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교과 성적도 되게 중요하지만 학교 프로파일이라든가 아니면 활동의 우수성을 많이 강조해서 보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프로파일이나 활동의 우수성에 대한 부분이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현재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져서 그냥 원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만, 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입장이고 2학년이 되는 입장이고 또 고등학교 들어가시는 입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의 진로 방향이라든가 활동의 방향의 계획을 잘 세워서 대학 입시에 적합하도록 학생부를 기재관리를 충실하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시면, 네 번째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네 번째로 보여주려고 하는 건 서울대 합격자의 출신고 비율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처음에 보여줬었던 것처럼 대입 공정성 강화에 대한 방안이 발표가 되어졌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교 서열화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키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 서울대학교 합격자 출신고교 비율을 보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고등학교의 유형별로 이렇게 나눠놓고 있는 거죠. 일반계 고등학교의 비율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2017, 18, 19, 20년도로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합격생들의 비율이 이 39.3%에서 전년도 2020학년에는 50%까지 일반계 고등학교의 비율이 늘었고, 과학고의 비율은 4.4에서 5.2%, 외고나 국제고에는 15%에서 10.5%, 그 다음에 예술고는 6.3에서 7.0, 자연고는 25.1%에서 16.1%이기 때문에 사실상 눈에 띄게 보여지는 점들은 뭐냐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비율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외고나 국제고, 자율고의 비율들은 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볼 때는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2017에서 2020년도 4개년도를 보게 되어지면 비율이 큰 폭에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야.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어디에 원서를 쓰는 게 좋을까요? 일반계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다라고 하면 어디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학생부 교과전형의 지원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과학고등학교 학생이다 그러면 어디에 지원하는 게 좋아요?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특기자 전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특기자 전형이 점차적으로 폐지가 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이 적합하겠죠.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도 대부분 교과 성적보다는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가 되어지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이 적합할 거고, 그 다음에 자율고 학생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지원하는 게 적합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전형이 나눠져 있는 것은 입시에서는 분명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거는 내신 성적의 우수성, 교과 반영 비율이 높은 거니까. 그렇죠? 과학고나 외고나 자율고등학교에서 높은 교과 성적을 따는 게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일반계고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불리하죠.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유리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딜 가는 게 좋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게 적합해요. 그 다음에 과거나 외고나 국제고나 자율고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성적보다는 활동의 우수성이나 비교과의 우수성들을 많이 강조해주고 평가해주는, 또 일종의 학교 프로파일에 대해서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형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전형의 구분이 확연하게 구분이 가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학생부 교과 전형에만 원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아셨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요 위에서 표로 봤었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한양대학교 교과나 아니면 중앙대학교 교과나 아니면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정도의 요 정도의 전형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 나오면 갈 수 있는 대학이 한양대, 중앙대 최고치인가? 그렇진 않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라 하더라도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에 다 합격할 수 있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도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형의 구분이 사실상 있다 하더라도 전형의 구분을 넘나들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뭘 갖춰야 된다? 내가 그 전형을 넘나들 수 있는 스펙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의대에 대한 부분도 보여드렸지만 의대가 우리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체제를 적용하는 경우와 수능체제를 미적용하는 경우는 나눠지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수시로 원서를 쓰게 될 때 딱 하나만을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에만 원서를 쓰겠죠. 딱 하나만을 원서를 쓰게 된다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에만 딱 하나만 원서를 쓰겠지만 수시 원서 지원을 6번을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 전형에 교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학생부 교과를 원서를 쓰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원서를 쓰게 되고 수능 최저가 있는 쪽에 원서를 쓰면서 미충족 쪽에 원서를 같이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가 학생부 교과에서도 강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과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강점이 있어야만 결국 입시가 다변화되어지고 다양성이 커지게 되고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마찬가지로 과거나 국제고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나 하더라도 꼭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교과 성적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진다면 이런 학생들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장점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시고 그래서 결국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부분 넘나들어서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다. 실제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뭘 갖춰야 돼? 학생부 기재관리를 충실하게 해서 비교과에 대한 우수성, 뚜렷한 전공 적합성에 대한 방향성을 갖추어야만 입시가 다양성이 생기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성적은 팽개치고 무조건 학교 활동 뛰어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교과 성적도 충실하게 교과 성적을 좀 더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결국 입시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5번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부에 대한 기재사항에 대한 부분이 자꾸 이제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학생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강화, 또는 학생부에서 교과 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를 금지한다 등등등의 이해가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 가서 내신 성적만 공부하고 교과 성적 안 좋으면 나는 그냥 수능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입시는 보여지는 것과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아시는 것처럼 입시를 구성하고 있는 건 3가지 요소잖아요. 첫 번째는 정부, 대학, 그리고 학생, 학부모. 이 3개의 요소는 입시를 구성하는 요소지만 서로의 입장과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정부는 정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대학은 대학의 입장이 있어요. 또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이 있겠죠. 대학의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입장입니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야 된다는 입장과 두 번째 많은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정부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사교육을 금지하고 입시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하나의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입장이 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정부나 아니면 대학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전부로 믿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학생부 기재사항은 핵심은 뭐냐면 학생부 기재 항목이 내용의 간소화예요. 이게 왜 나왔냐면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학부모의 학생부의 기입을 줄이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기재 항목 및 내용의 간소화의 핵심은 결국 학부모의 기입을 줄이고 공정성을 가기 위한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온 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 찬스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또는 학생들이 학생부에 대해서 스스로 기재하는 거, 일명 셀프 기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과제형 수행평가를 통해 가지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금지하기 위해서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만을 기재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2020학년도, 2024학년도에 달라지는 건 첫 번째,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죠. 우리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업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교과 성적이에요. 교과 성적은 2020년이나 2024학년이나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교과 성적은 절대적인 표준화 학력 지표가 아니다. 수능은 표준화 학력 지표일까요, 아닐까요? 이겠죠. 왜냐하면 수능이라고 하는 건 평가원에서 공통된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정해진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100분이나 표준 점수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거고, 그거는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신 성적은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내신 성적이 어떤 아이의 성적이 1.49, 어떤 아이의 성적이 2.0이면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충분히 우위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학생이 내신 성적이 1.35고 어떤 학생이 1.4야. 사실상 그 내신 성적만으로 1.35인 학생이 무조건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신 성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원에서 정해진 시간에 똑같은 출제 범위에서 시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과 성적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 교과 성적만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어질 수는 없다. 물론 격차가 크게 벌어지거나 중하위권의 학교에서는 교과 성적만으로도 벌어지죠. 하지만 우리가 서울의 주요 상위권 대학이라든가 위치 한의대를 가려고 할 때는 교과 성적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상경력인데, 수상경력은 학년당 1개, 총 6개로 제한하고 기재 금지하며 반영 금지한다고 했지만 실제 이것도 어떻게 반영이 되어질지는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런 대회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수상의 기회를 많이 마련하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자연계다라고 하면 수학이나 과학교과에 대한 수상 경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외에 수학이나 과학교과 외에 사회과학이나 아니면 글쓰기라든가 토론과 같은 동아리 수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상에 갖는 게 첫 번째는 질적인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내가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 이게 이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데, 일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우리가 수능에서 수능 시험이라는 게 수시에서는 뭐로 활용이 되어지는 거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가원에서 대학으로 수능 성적표가 가고, 그럼 대학들은 그 학생들의 수능 등급을 보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최저 기준을 충족했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학부를 결정하지만, 실제 대학에서 보는 거는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100분위와 표준 점수를 같이 보기 때문에 그게 논란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논술 시험을 본다 한다 하더라도 논술 시험만 잘 봐서 붙는 것이 아니라 수능 성적이 최저가 들어가는 학교라면 수능 성적이 좋아야 합격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죠. 그렇죠? 우리가 대학 입시는 대부분 이렇게 일괄 합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거나 다단계 전형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에 대해서 사유를 수험생들에게 통지하지 않는 이상 실제 내가 왜 떨어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통해서 누가 떨어지고 누가 붙었는지를 보다 보면 느끼는 점들이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대학 입시가 그렇게 100% 투명한 입시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심지어 논술 전형이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라도 수능 최저가 유리한 학생이, 우리가 수시에서는 수능 성적이 등급으로만 활용이 되어진다라고 했지만 실제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유리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상 경력을 학년당 1개, 총 6개까지 제한한다고 하지만 실제 어느 정도까지 대학에서 실제 보고 있는 건지, 어떤 내용을 선별해서 내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재 금지나 반영 금지라고 해서 그 말을 앞으로는 교내에서 벌어지는 대회에 의미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소논문은 기재가 금지가 되어졌어요. 예전에 대부분 이제 중앙대 이상의 상위권 대학을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소논문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 소논문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 때문에 금지가 되어졌어요. 하지만 지금 소논문은 금지가 되어졌지만 이 소논문이 다른 이름으로 형태가 쓰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구보고서, 탐구보고서 또는 뭐 PPT라든가 아니면은 뭐 발표 등등등의 이름으로 결국 성취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논문이 없다고 해서 실제 기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항목이 소논문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든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가 심지어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학생이 어떤 교과목에 대해서 뚜렷한 활동과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전히 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 소논문 없어졌으니까 그냥 학교에서 내신 공부만 열심히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자격증은 당연히 이거는 이제 금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소논문은 아니지만 여기다 적어볼게요. 탐구 보고서, 그렇죠? 탐구 보고서라든가 발표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PPT라든가 그치 UCC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진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주셔야 되고 그래서 소논문이라든가 수상경력이라든가 교과 요 세 가지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능력들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을 나타내는 요소인데 이 전공 적합성을 꼭 갖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래서 첫 번째는 진로희망사항. 진로희망사항은 항목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입에서는 미제공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창의적 진로희망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것이 그냥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진로활동 내에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재가 금지가 되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로희망사항 이 항목이 기재가 금지가 됐다는 얘기고 어디로 옮겨갔다? 창의적 체험 진로 활동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것을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상시에 학생들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되는 거야. 또 2학년 되는 거야. 나 3학년이야. 그러면 평상시에 본인의 진로 방향을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로 방향을 결정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갈지에 대해서 꼭 계획을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되어질 때 뚜렷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학생하고 상담을 하게 되어질 때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되어질 때 나의 앞으로 진로 방향은 무엇이고 내가 왜 이런 진로 방향을 동기를 갖게 되어졌고 내가 앞으로 대학에 가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뚜렷한 진로 방향을 계획을 세우자. 반드시. 그래서 이런 진로 방향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어야만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이런 진로 방향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할 때 그 진로 방향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야만 담임 선생님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진로 활동 내용에다가 이걸 기재하게 되어지는데 이 진로 활동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진로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로를 결정하는 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의사가 꿈이야. 또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정말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고 나는 간호사가 정말 되고 싶고 나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크게 돼서 뭐 경제학자가 되고 싶고 이런 게 정말 진짜 꿈이라면 지금서부터 그와 관련된 독서도 하고 또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그 대학에서 또 앞으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진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색해보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닌 경우에 학생들이 있어요. 꿈이 없는 거. 아직은 내가 꿈을 찾기가 좀 어려워. 이런 학생들은 꼭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꿈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부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에다가 내 마음과 진심을 모든 걸 담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학생부는 대학을 가기 위한 입학 서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서류를 구성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 생각 없다가 나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생물학자 이렇게 적었다가
2학년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학이 엄청 재밌네? 화학이라고 적었다가 3학년 때 되니까 갑자기 나는 되고 싶은 게 막 음악가가 되고 싶어? 음악가는 아니겠다. 음악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나는 신소재 연구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진로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신 성적도 좋지 않고 수상 경력도 안 좋은데 진로 방향이 계속 바뀌게 되어지면 결국 나중에 대학을 갈 때 뭔가 하나로 연결시켜서 진로 방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이 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진로 방향을 반드시 결정하셔야 돼요. 그 진로 방향의 결정이라는 게 진짜 내가 대학에 가서 내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거이면 좋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뚜렷한 진로 방향을 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진로 방향을 정하고 그와 관련이 된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과 독서 활동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준비하셔야만 그래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에서 5점이 없이 잘 유지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아까 생각했었던 것처럼 입시가 바뀌었어. 이제 정시 많이 늘어나니까 그냥 수시나 내신 성적 하다가 내신 2.0 이하 넘어가면 나는 그냥 정시로 넘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과적으로 수시 망치고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로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뚜렷하게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먼저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나는 어느 대학교 무슨 과에 가고 싶은지. 그러면 두 번째는 그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가서 전공 소개를 봅시다. 그럼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학과의 특성, 그 학과에서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은지, 학과의 커리큘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떤 진로를 갖게 되어지는지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게 있으면 인터넷에 쳐보세요. 그럼 관련된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독서 활동을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책을 읽어보시면서 조금씩 꿈을 키워 나가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꼭 이번 겨울에 3월 신학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뚜렷하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동아리 활동은 글자 수는 500자로 줄어들죠. 글자 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그 전에는 이제 줄었어요. 물론 이제 500자에서 500자기 된 변화는 없지만 그 전에는 1000자 정도 됐다가 글자 수가 줄었는데 글자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중요성이 감소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학생부 기재 항목의 내용이 간소화되어지고 부모의 기입이 줄어들고 그리고 공정성을 기하게 되어지면서 발생이 되어지는 문제는 첫 번째는 뭐냐면 교사의 학생부 기재 역량에 따라서 입시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겨울방학 통해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등등의 이런 교육청에서 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학생부 기재에 대한 연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교사의 학생부 기재의 역량이 우리의 대학 입시의 결정적 요소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이나 부모님의 기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선생님들에게 모든 걸 맡겨둘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많은 학생들을 다 관리하시다 보니까 결국 내일은 내가 챙기셔야 되죠.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입시가 바뀐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모든 것들을 다 기재해 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진로 활동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선생님이 학생과 상담을 하게 돼 있고 아니면 학생의 진로 희망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을 제출을 받겠죠. 두 번째, 세부능력의 특기사항도 각각의 교과 선생님이 다 작성하려고 하면 그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수업 들었던 학생들이 내용들을 기입해서 내고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추려가지고 내용을 요약해서 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전히 학생이나 학부모의 영향력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영향력을 100%가 아니라 줄인다라고 봐야 돼요. 기입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거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지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예 학생부에 손을 못 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점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의 학생부 기재의 역량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입시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는 중복 기재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져요. 학생부를 보다 보면은 특히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보면 모든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이 똑같은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야. 나는 생명과학 동아리를 했어. 그러면 모든 학생의
동아리 활동 내용에 똑같은 내용을 선생님들이 그냥 붙여넣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피곤하신 거는 아시지만 학생부의 이런 기재사항의 변경이 되어짐에 따라서 더욱더 중요성이 커진 것들은 선생님들의 역량이 되게 강화되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부에서 특히 이제 이렇게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중복 기재하는 부분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학생부 기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들은 내신 성적이 안 되는 애들은 잘 안 써주죠. 내신 성적이 막 2.5 이상이 되어지면 잘 써주고, 더군다나 막 내신 성적이 되게 좋아. 우리 학교에서 밀어주는 애야. 얘 꼭 반드시 서울대 연고대 보내야 돼. 그러면 몇 명의 선생님이 달라붙어가지고 써주지만 내신 성적이 막 4등급, 5등급 돼. 3등급 이하야. 그럼 안 써줘. 이런 경우들은 사실상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는 점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학생부 기재 방향이 이렇게 간소화되어지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셀프 기재가 줄어들게 되어짐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역량은 더욱더 강조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각 고등학교의 교사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학생부 기재의 역량을 키우고, 그 다음에 중복 기재나 부진 또는 학생부의 기재 소홀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될 것 같냐면 다른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부를 기재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과연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선생님들이 만약에 그것을 다 알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어머니나 아니면 학생은 우리 학교와 비슷한 다른 학교에서는 학생부를 어떻게 기재 관리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나의 학생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동아리 활동은 무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는 우리가 이제 학년당 1개 정도 기재하게 되어지는데, 자율 동아리의 영향력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자율 동아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고 싶은데 첫 번째, 동아리 활동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동아리를 잘 가입을 못해서 의학 관련된 동아리를 가지 못하고 시사토론 동아리를 갔다. 그러면 자율 동아리에서 의학과 관련된 생명과학과 관련해 되어진 자율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전공 적합성을 보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그것보다 더 나아져서 1학년 때 내가 만약에 했었던 게 의학 관련된 생명과학 동아리 했다. 그럼 자율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사토론 동아리를 통해서 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토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율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내가 전공 적합성을 좀 더 강화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만 들어가고 구체 활동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중요한데, 이 세특은 특히 쓸 때 너무 잘 쓰려고 하는 것도 되게 안 좋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학생부에서 제가 볼 때는 쓸 때 되게 중요한 점들은 뭐냐면, 이거는 사실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성. 사실적이고, 이게 학생부가 사실적이고, 뭔가 이 볼 때 약간 사실에 입각했다. 그리고 이게 약간 객관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야 되는데, 학생부의 내용을 너무 잘 쓰려고 하다 보면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너무나 인위적이고 너무나 뭔가 조작된 느낌, 너무나 이거는 사실을 부풀리려고 하는 이런 느낌들을 많이 주게 되어지면 결국 학생부 전체의 내용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는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학목 한 학목을 되게 잘 써가지고 그럴듯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뭐로 보여야 되냐면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면서 그러면서 우수성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든 모든 항목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아셨죠? 불필요한 데에서 너무나 자랑을 하거나 불필요하게 너무 떠벌리려고 하거나 불필요하게 학생의 어떤 활동의 우수성을 돋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되려 결과적으로 이 학생의 학생부가 뭔가 조작되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각각의 항목들 중에서 여러 개의 항목들이 있는데 다른 항목들의 기재사항들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어지고,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현행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중요성이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기재하게 되어질 때 너무나 이렇게 뭔가
과장되어서 기대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어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되어질 수 있다. 그럼 학생부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는 항상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면서 그 안에서 우수성이 돋보일수록 기술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학생부 기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너무 지나치게 장난을 해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끔 이제 학생부에 기재되어지는 내용들 중에 보면 선생님들이 학생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어떤 학생에 대해서 너무나 과대한 칭찬을 해놓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칭찬. 상당히 그것도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또 반대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다가 조금 더 부정적인 의견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수업 시간에 자주 멍 때림 이렇게 적어놓는 거. 이런 것들 또는 뭐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는 친구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들어서 친구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음. 이러면 내용이 자신감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말보다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건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친구 관계로 해서 힘들어했다는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학생부 기재할 때 요령인 것 같아요. 너무나 과대한 칭찬, 과대한 포장, 과대하게 분량을 잡아가는 것도 되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글을 쓰도록 하면서 그 안에서 우수성을 보여주도록 하는 게 되게 좋고 독서 활동도 마찬가지로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고 면접을 볼 때 독서 항목에 대해서 보는 학교들은 상위권 학교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독서 항목에서 도서 선정을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다 전공 적합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으로 연결되는 게 독서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지도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 이것들이 연결이 되어져야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에 진입이 가능한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2024학년대로 간다 하더라도 정시는 수능 위주 중심으로 가는 거고 수시는 뭐로 갑니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거죠. 논술 전형은 페이지로 가닥이 잡혀 있고 특기자 전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적성 전형은 2020학년도에 폐지하기로 했어요. 그럼 남는 건 학생부 교과, 종합,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중심의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와 종합이 남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서를 쓰면 학생부 교과로서 종합으로서 아니죠. 학생부 교과로도 쓰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원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나는 내신 성적이 2.0 이하가 되어지면 나는 어차피 그거로는 대학 못 가니까 포기하고 나는 수능 공부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거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셔도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 중요해? 왜?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어지지 않아. 두 번째, 왜 중요해? 학생부 교과로만 원서를 쓰는 사람은 없어. 왜? 수시를 6개 쓰기 때문에 똑같이 의대를 쓴다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반드시 나눠 원서를 쓰도록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 연고대를 쓴다 하더라도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가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교차해서 원서를 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학생부의 기재관리가 잘 안 되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결국 수시 원서 지원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는 뭐 수시 안 되면 난 정시로 대학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시라는 게 사실은 되게 잔인한 거죠. 왜 잔인하다고 얘기하냐면 정시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만약에 큰애가 있거나 옆집에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시로 대학 가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정시로 시험을 봐서 평상시보다 시험을 잘 봤어.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갔어 라고 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정말 적거든요. 그리고 정시라는 부분이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봐요. 자,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국영수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한 해는 국어가 쉬웠다, 한 해는 수학이 쉬웠다, 한 해는 뭐 영어가 어려웠다 이렇게 변별력이 계속해서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나는 수학을 되게 잘해 라고 했는데 그 해 수학이 쉬웠어. 그럼 어떻게 돼요? 표점이 낮아지게 되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낮아져요. 또 내가 만약에 탐구를 과탐을 하는데 나는 지구과학 원하고 생명과학을 원을 해.
전년도에 지구과학이 44점으로 1등급 맞았고 표점이 엄청 높았어. 그런데 지구과학 했더니 올해 시험 봤더니 지구과학이 올해는 너무 쉬워진 거야. 50점이 만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학이 폭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정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시로 대학을 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가냐면 재수를 한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아요. 결국 정시 비중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재수생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시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게 2022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2021학년도에 늘어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21, 22, 23, 24학년도로 가면서 정시 비중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또 정시에서 실패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 학생들은 대부분 다 재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정시 컨설팅 하면서도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시로 대학 가기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우리의 큰애는 수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의대 갔는데 정말 수시로 의대 가야지, 수시로 대학 가야지 정시로 가는 건 정말 어렵다. 이런 말씀 하세요. 수시로 대학 가기 어려우신 분들도 물론 계세요. 학교에서 내신 따기 어렵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에서 많이 실수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정시로 기회를 보셔야 되겠지만, 아직도 기회가 남아 계신 분들은 수시에서 승부를 보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다. 왜? 정시는 불확실하다. 그리고 정시로 대학 간다는 건 재수를 한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시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수시에서 여러분들이 가능성과 기회가 있다면 수시에서 기회를 살리시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1000자에서 500자로 줄었어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다 불필요한 얘기를 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객관적으로 학생에 대한 또는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보고 학습 태도, 학교에서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지나치게 학생에 대해서 너무나 칭찬을 많이 늘어놓는 거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조금 더 관찰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의견들을 기재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출결 상황이나 봉사라고 하는 거는 그 전년도에서 다시 줄었는데 봉사도 여전히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어요. 특히 봉사 중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의 특성을 반드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난 통계학과를 가고 싶어.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 나는 수의대를 가고 싶어. 그럼 과연 그 의대나 수의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뭔지, 거기서 필요로 하는 건 뭔지, 거기서 무엇을 배우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 되어진 봉사활동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게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봤더니 영어로 수업이 돼. 영어로 100% 수업이 돼. 그러면 봉사활동을 통해서 영어 관련된 봉사활동을 진행하시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또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봉사활동들 중에서 교내 봉사밖에 없어. 하지만 그런데 내가 교회 봉사나 개인 봉사를 통해 가지고 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 가서 사회적 약자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게 과연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항목들을 다 정리하셔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얘기들의 핵심이 바로 뭐였었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신학기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2020학년도 3월, 그렇죠? 입시에서 우리가 중요한 시기는 수능을 보는 11월, 또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기, 또는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런 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수시 전형은 과정 중심의 입시이기 때문에 사실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입시는 바로 2월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2월이 중요한 시기를 자꾸 놓치세요. 2월이 왜 중요냐면 반드시 지나간 과정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준비하실지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이신 분들은 벌써 지표가 95% 이상 지표가 다 나온 거거든요.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내신 성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신 성적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와 2학년 때 내신 성적이 2.0이야. 고3 때 가가지고 4.0으로 떨어지진 않겠죠? 또 오른다고 해서 1.1이 되진 않겠죠?
대부분 2.0이었던 성적이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2.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죠? 또 수능 성적도 마찬가지로 내가 평상시에 계속 2등급을 맡고 있던 학생이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만점을 맞지는 않겠죠. 대부분 고등학교 1, 2학년 때의 성적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표가 거의 95% 나온 거예요. 이제는 본인의 생각과 욕심만으로 대학을 결정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대학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가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학생부 기재관리를 어떻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어떻게 해서 최적화시켜서 갈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등학교 1년 한번 해봤잖아요. 1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실패도 하시고 성공도 하시고 고등학교의 특성이나 학교 선생님들의 특성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셨죠. 그럼 이제는 2학년 때부터는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시면 큰일 나는 거죠. 왜? 고등학교 2학년을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게 되고 학생부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3학년은 한 학기밖에 안 들어가니까. 결국 고1, 2로 해서 학생부가 구성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을 망치면 결국 고2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입시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모두가 지금 처해져 있는 2월이라는 시점은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2월에서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모의고사를 봤었던 학생이라면 모의고사 성적을 먼저 분석해야 돼요. 이 성적을 토대로 해서 이 학생이 수능 최저 충족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두 번째는 얘가 정시로 대학을 갔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대학을 갈 것인지 그러면 정시로 갈 건지 수시로 갈 건지 또 정시와 수시의 비율 중에 어디에 비율을 더 두고 갈 것인지를 결정하겠죠. 그리고 학생부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자,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학교 프로파일은 어느 정도로 구성되어지는지 일반계 고등학교인지 아니면 서울대 진학률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 이 진학률에 따라서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학생부 교과에 적합한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것인지 그 다음에 진로 희망사항, 교과 성적, 수상 경력이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 활동, 리더십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대한 모든 항목들을 평가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학생부에 대한 수정의 방향들을 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진로 방향을 정해야 돼요. 뚜렷하게. 그 다음에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에 대한 부분도 결정하고 그리고 전형의 유형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력의 지표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것과 개선점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목표 방향을 뚜렷하게 목표 방향을 뚜렷하게 설정하는 게 바로 신학기의 진행이 돼야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수능보다 더 중요한 게 2월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를 놓치시면 2월이라는 이때를 놓치시면 어머니가 아버님이 학생이 나의 학생부를 펼쳐놓고 분석할 수 있는 시기는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1년 과정이 끝나버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수시는 뭐라 그랬어요? 항상 수시는 과정 중심의 입시예요. 과정 중심의 입시. 과정을 체크하시면 나중에 대학을 가시게 되어질 때 편하게 대학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과정을 소홀히 하시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그것을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2021학년도 또는 2024학년도 입시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2월이라는 이 시점이 얼마나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게 중요한 시점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내용은 저희 하이퍼 리뷰로 전화주시면 되고 하이퍼 리뷰에서는 2월 한 달 기간 동안에 방문 컨설팅이나 아니면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료를 준비해서 전화로 상담을 드려서 이와 관련이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의하실 분들은 하이퍼 리뷰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